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바로 화폐 금융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일 쓰는 돈이지만 사실 그 정체나 뭐랄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과연 이 돈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오늘 그 속살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보니까, 경제학 교재 일부 같은데요. 돈의 기본적인 역할부터 시작해서 은행이 돈을 불리는 방식, 그리고 중앙은행 역할이란 정책, 또 돈의 양이 물가나 이자율과 어떤 관계인지, 마지막엔 채권 시장 기초까지 다루고 있네요. 네, 이번 탐구의 목표는요, 이 복잡해 보이는 화폐와 금융 시스템의 핵심 원리를 좀 명쾌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돈이 그냥 종이나 숫자가 아니고, 은행, 중앙은행, 그리고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얽혀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걸 좀 실감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하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쓰는 돈, 그러니까 화폐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뭐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없앤 것 말고 또 중요한 기능이 있겠죠. 물론입니다. 화폐의 가장 중요한 역할, 한 세 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어요. 첫째는 역시 교환의 내개 수단 기능이죠. 모든 사고 팔 때 돈을 쓰면 정말 편리하잖아요. 거래 비용을 확 줄여주고요. 이때 중요한 게 유동성인데 화폐는 다른 어떤 자산보다도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유동성이 가장 높다고 말해요. 현금뿐 아니라 당장 계좌이체 가능한 예금 같은 것도 이 기능 덕분에 화폐로 취급되는 거고요. 아, 유동성이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산 단위 기능이에요. 모든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을 얼마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 원, 달러 같은 화폐 단위를 쓰죠. 나라 경제 규모, GDP 같은 거 계산하거나 기업 회계 처리할 때도 기준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치의 저장 수단 기능도 빼놓을 수 없죠. 당장 쓰지 않을 소득을 미래를 위해 모아둘 때 화폐 형태로 보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기능은 알겠는데 그럼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총량이 얼마인지 정부나 중앙은행은 이걸 어떻게 파악하나요? 단순히 지폐랑 동전만 세는 건 아닐 텐데요, 그쵸? 맞아요. 단순히 현금만 세는 게 아니고요. 금융 시스템 전체에 퍼져 있는 돈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통화지표라는 걸 사용합니다.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에 따라서 주로 M1, 이게 협의통화고요. 그리고 M2, 광위통화, 이 두 가지를 발표하는데요. M1, M2. 네. M1은 당장 결제에 쓸 수 있는 돈에 초점을 맞춘 지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업 속 현금이랑 은행에 넣어두고 언제든 바로 찾아 쓰거나 이체할 수 있는 예금 있죠. 요구불 예금이나 저축예금 같은 것들, 이걸 합친 거죠. 현금이랑 거의 똑같이 취급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바로 쓸 수 있는 돈. 그게 M1이군요. 네. 그리고 M2는 M1보다 좀 더 넓은 범위예요. M1에다가 당장 결제용은 아니지만 약간의 이자만 포기하면 비교적 쉽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예금까지 포함하거든요. 예를 들면 정기 예적금이나 일부 금융상품 같은 것들이죠. 만기가 너무 길지 않아서 필요할 때 현금화하기 쉬운 것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M2는 M1 플러스 묶여있지만 금방 풀 수 있는 돈, 이 정도가 되겠네요. 아하.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돈의 상당 부분이 실제 지폐나 동전이 아니라 은행 시스템 안에 그냥 숫자로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특히 M2를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 예금 형태의 돈은 중앙은행이 직접 찍어내는 게 아니라 시중은행들의 활동을 통해서 막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다음 이야기의 핵심이죠. 와, 그 부분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중앙은행만 돈이 만드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거래하는 일반 은행도 돈을 만들어낸다고요? 약간 마법 같은데요. 어떻게 가능한 거죠? 하하, 마법은 아니고요. 신용창조라는 과정입니다. 은행 시스템이 가진 좀 독특한 기능 때문인데요. 은행은 고객 예금을 받으면 그걸 전부 금고에 쌓아두지 않아요. 예금주가 돈을 찾으러 올 때를 대비해서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는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죠. 바로 이 대출 과정에서 새로운 돈이 말 그대로 뿅 하고 생겨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대출 과정에서요? 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당신이 현금 1,000만 원을 A은행에 예금했다고 치죠. 그리고 은행이 법적으로 예금의 10%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겨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처음엔 그냥 현금이 예금으로 바뀐 거니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총량은 그대로예요. 변화 없죠? 그렇죠.
하지만 A은행은 받은 1,000만 원 중 10%인 100만 원만 남기고 나머지 900만 원은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줄 수 있어요. 이 900만 원 대출이 실행되는 순간 원래 있던 1,000만 원과는 별개로 900만 원이라는 새로운 돈이 시중에 더 생겨난 셈이 되는 거죠. 와, 진짜로 돈이 새로 생겨난 거네요. 그냥 옮겨간 게 아니라. 맞아요. 시중에 돈이 더 생긴 셈이죠. 더 놀라운 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900만 원을 대출받은 사람이 그 돈을 다시 B은행에 예금하고 B은행도 10%인 90만 원만 남기고 810만 원을 또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대출과 예금이 반복된다면 이론상으로는 처음 예금된 1,000만 원이 지급준비율, 아까 10%였죠? 그 역수, 즉 10배인 1억 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0배요? 와. 네. 물론 실제로는 사람들이 현금도 일부 가지고 있고 또 은행도 혹시 몰라서 법정 기준보다 돈을 좀 더 남겨두기도 하니까 딱 10배까지는 아니지만요. 중요한 건 은행 시스템 스스로 돈을 이렇게 불려나간다는 사실이죠. 잠깐만요. 그럼 은행이 대출만 막 해주면 돈이 계속 무한정 늘어나는 건가요? 뭔가 이걸 조절하는 역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중앙은행이 등장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시중은행들이 돈을 불리는 그 과정의 가장 첫 단추, 그러니까 씨앗이 되는 돈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게 바로 중앙은행의 역할이에요. 이 씨앗이 되는 돈을 본원 통화, 모니터리 베이스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가장 근원이 되는 통화라는 뜻이죠. 본원 통화. 네. 이 본원 통화는 중앙은행 창구를 통해 나와서 딱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해요. 아, 두 가지요? 네. 하나는 우리 같은 민간, 그러니까 개인이나 기업이 직접 들고 있는 현금 C이고요. 다른 하나는 시중은행들이 지급준비금 R로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이건 은행금고 속 현금이랑 중앙은행에 예치한 돈을 합친 거고요. 그래서 H equal C 플러스 R 이렇게 표현해요. H equal C 플러스 R. 중앙은행이 이 본원 통화를 어떻게 공급하는지는 중앙은행의 가계부라고 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거나 정부에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국채 같은 것을 사들일 때 그 대가로 돈, 즉 본원 통화를 시중에 내보내는 거죠. 반대로 빌려준 돈을 회수하거나 국채를 팔면 본원 통화를 걷어들이는 거고요. 아, 국채를 사면 돈이 풀리고 팔면 돈이 줄어드는 거군요. 네, 그런 식이죠. 자, 그럼 이제 연결이 되시죠. 중앙은행이 본원 통화, 이 씨앗을 공급하면 이게 은행 시스템의 신용 창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배로 불어나서 우리가 아는 총 통화량, 아까 말한 M1, M2 같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 몇 배로 불어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통화 승수라고 불러요. M이라고 쓰고요. M은 M 곱하기 H 이렇게 되는 거죠. 통화 승수. 네. 이 통화 승수 M이 얼마나 커질지는 크게 두 가지에 달려 있어요. 첫째, 사람들이 돈을 은행에 예금하는 걸 좋아할수록, 즉 현금 보유 비중 C 또는 K가 낮을수록 커지고요. 둘째, 은행들이 지급준비금을 적게 남기고 대출을 많이 해줄수록, 그러니까 지급준비율 Z가 낮을수록 승수는 커집니다. 즉 돈이 더 팍팍 불어나는 거죠. 복잡한 수식은 잊으셔도 돼요. 이 개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하. 중앙은행은 씨앗, 본원 통화를 뿌리고 은행 시스템이 그걸 키워서 열매, 총 통화량을 맺는 거군요. 그럼 중앙은행은 구체적으로 어떤 도구들을 써서 이 씨앗의 양이나 아니면 그 열매 맺는 비율, 통화 승수를 조절하나요? 중앙은행이 쓰는 대표적인 정책 도구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잠깐 언급한 공개시장 운영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자주 쓰는 방법인데요.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서 국채나 아니면 자신들이 발행한 특별한 증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화안정증권을 주로 쓰는데 이걸 사고 파는 겁니다. 통한증권도요? 네. 이걸 사면 시중의 돈, 즉 본원 통화가 풀리고 팔면 돈을 걷어들이는 효과가 있죠. 시장 원리를 이용하는 방식이라 선진국에서 많이 씁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군요. 네. 두 번째는 재할인율 정책이에요. 시중은행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중앙은행에 돈을 빌리는데 이때 적용하는 금리가 재할인율입니다. 이 금리를 낮추면 은행들이 돈 빌리기 쉬워지니 본원 통화가 늘어날 수 있고 높이면 반대가 되겠죠. 금리로 조절하는군요. 세 번째는 지급준비율 정책입니다. 이건 투하승수 M 자체를 건드리는 방법인데요. 중앙은행이 법으로 정한 시중은행의 의무지급준비율 Z를 직접 올리거나 내리는 거예요.
지급 준비율을 올리면 은행들이 대출을 줄여야 하니 통화 승수가 작아져서 돈이 덜 불어나고 내리면 반대로 더 많이 불어나겠죠. 아, 승수를 직접 조절하는 거네요. 여러 도구가 있군요. 그런데 이런 도구들만 쓰면 중앙은행이 정말 마음먹은 대로 시중의 돈의 양을 딱 맞출 수 있을까요? 뭔 더 변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통화 공급의 내생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중앙은행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경제 내부 상황에 따라 돈의 양이 저절로 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앙은행이 완벽한 통제권을 쥐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내생성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어부터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기업들이 너도나도 투자를 늘리려고 은행에 대출을 엄청나게 받으러 온다고 해보세요. 그럼 은행들은 대출해 주려고 중앙은행에 돈을 더 빌리려 할 거고 중앙은행이 이걸 다 들어주면 본원 통화가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겠죠. 아, 수요 때문에 늘어나는군요. 그렇죠. 또 정부가 갑자기 큰 재난지원금을 풀기로 하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그것도 본원 통화를 늘립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물건이 너무 잘 팔려서 외화가 막 쏟아져 들어올 때 중앙은행이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이 외화를 사들이면 그 대가로 또 원화, 즉 본원 통화가 풀리게 되죠. 이것도 중앙은행이 딱 원해서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른 결과죠. 아, 중앙은행 탓만은 아니군요. 외부 요인도 크네요. 네. 그리고 통화 승수 M 자체도 변동스러워요. 금융위기 같은 게 와서 사람들이 은행을 못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나도 돈을 찾으려 하겠죠. 현금으로. 맞아요. 그럼 은행엔 예금이 줄고 사람들이 현금을 많이 가지려 하니 현금 보유 비율이 높아져서 통화 승수가 확 작아집니다. 돈이 잘 안 도는 거죠. 반대로 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너무 편해져서 사람들이 현금을 거의 안 쓰면 통화 승수가 커질 수도 있고요. 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경기가 불안해 보이면 대출을 줄이고 안전하게 지급 준비금을 법정 기준보다 더 많이 초과해서 쌓아두려 할 거고 그럼 또 통화 승수가 작아지죠. 아, 은행이나 사람들의 심리도 영향을 주는군요. 결국은 중앙은행이 아무리 정책 도구를 써도 이렇게 경제 주체들의 행동이나 외부 충격에 따라서 돈의 양, 즉 본원 통화나 통화 승수가 예상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앙은행의 고민거리 중 하나죠. 네, 중앙은행도 쉽지 않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공급된 돈의 양이 경제 전체, 특히 물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들여다보죠. 아주 유명한 고전 이론이 있다면서요? 네, 화폐 수량설이라고 불리는 이론입니다. 아주 오래된 생각인데 피셔라는 경제학자가 깔끔하게 정리했죠. 핵심 아이디어는 간단해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이걸 MV=PY라는 유명한 방정식으로 표현하는데요. MV=PY.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여기서 M은 통화량, V는 돈이 도는 속도, 그러니까 유통 속도고요. P는 물가 수준, Y는 생산량, 실질 GDP를 뜻해요. 이 식 자체는 그냥 시중에 풀린 돈의 총액, MV는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 가치, PY와 같다는 당연한 이야기, 항등식이에요. 그런데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여기서 V, 즉 돈 도는 속도는 거래 관습 같은 거라 잘 안 변하고 Y, 생산량은 그 경제가 가진 생산 능력에 따라 거의 정해져 있다고 봤어요. 완전 고용 수준에서요. 아, V랑 Y가 거의 고정되어 있다고요? 네, 만약 V랑 Y가 거의 고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MV=PY에서 V와 Y가 상수니까 M, 통화량이 늘어난 만큼 정합히 P,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죠.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2배로 늘리면 물가도 딱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전적인 화폐 수량설의 핵심 주장입니다. 돈의 양이 물가를 결정한다. 네, 통화량 증가율이 곧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거죠. 퍼센트 델타 M 이퀄 퍼센트 델타 P. 네, 잠깐만요. 그럼 고전학파 생각대로라면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내도 물가만 오르고 실제 일자리나 생산량 같은 실물 경제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는 건가요? 돈은 그냥 껍질일 뿐이라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걸 고전적 이분법이라고 불러요. 경제를 실물 부문, 그러니까 생산, 고용 같은 것들과 화폐 부문, 물가, 명목임금 같은 것들로 딱 나눠서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 거죠. 그리고 통화량 변화가 실질 생산량이나 고용 같은 실물 변수에 영향을 못 미치는 성질을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하고요. 고전학파에게 화폐는 실물 경제를 가리는 베일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좀 너무 단순한 것 같기도 한데요. 하지만 이 생각이 항상 맞을까요? 예를 들어 1920년대 독일처럼
정부가 돈을 미친 듯이 찍어내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단순히 물가만 오른 게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체가 마비됐었거든요. 돈이 단순한 베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특히 단기적으로는 말이에요. 역시 반론도 만만치 않았겠네요. 특히 대공황 이후에 등장한 케인즈는 생각이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케인즈는 사람들이 왜 돈, 그러니까 현금이나 즉시 사용 가능한 예금을 가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는 세 가지 동기를 제시했죠. 첫째, 거래적 동기. 이건 물건 사거나 할 때 쓰려고 돈을 깎는 거예요. 당연히 소득 Y가 많을수록 더 많이 필요하겠죠. 둘째, 예비적 동기는 혹시 모를 일, 병원비라든지 그런 것에 대비하려고 갖는 거고요. 이것도 소득 Y와 관련이 깊습니다. 여기까지는 고전학파와 비슷해요. 네, 거래랑 예비 목적. 케인즈의 진짜 혁신은 세 번째, 투기적 동기에 있어요. 사람들은 돈을 단순히 쓰려고만 갖는 게 아니라 일종의 투자 자산으로도 본다는 거죠. 특히 안전자산인 화폐와 이자를 주는 채권 사이에서 고민한다는 겁니다. 이때 뭐가 중요할까요? 채권 수익률, 이자율이겠네요. 바로 이자율 R입니다. 케인즈 생각은 이래요. 만약 지금 이자율이 너무 낮다면 사람들은 앞으로 이자율이 오르겠지? 그럼 채권 가격은 떨어질 텐데 라고 생각해서 채권 대신 현금을 더 많이 주려고 할 거라는 거죠. 반대로 이자율이 아주 높으면 이제 이자율이 떨어질 일만 남았군. 그럼 채권 가격이 오르겠지? 하면서 현금 대신 채권을 사려 할 거고요. 즉, 투기적 동기의 화폐 수요는 이자율 R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반비례 관계죠. 아, 이자율이 낮으면 현금을 더 가지려고 하고 높으면 채권을 가지려고 한다. 네, 결국 케인즈는 화폐 수요가 단순히 소득 Y뿐만 아니라 이자율 R에도 크게 영향받는다고 봤어요. 이자율이 변하면 사람들이 돈을 가지려는 마음, 이걸 유동성 선호라고 불렀는데 이 유동성 선호가 변하고 그럼 돈이 도는 속도 V도 덩달아 불안정해지니 고전학파의 V는 안정적이라는 가정이 틀렸다고 주장한 거죠. 따라서 화폐 수요 함수는 소득 Y와 이자율 R 모두의 함수 L의 Y, R 형태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케인즈가 이자율을 끌어들이면서 이야기가 훨씬 더 현실적인 것 같네요. 그 이후로도 화폐 수요 이론은 계속 발전했겠죠. 네, 물론입니다. 예를 들어 부물과 토빈이라는 학자들은 케인즈의 거래적 동기조차도 사실은 이자율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어요. 생각해보면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자를 못 받으니까 그게 손해잖아요. 기회비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자율이 높으면 사람들이 현금을 최대한 적게 갖고 있으려고 은행을 더 자주 둘러거리게 된다는 거죠. 거래 비용도 고려해서요. 즉, 거래 목적의 현금 보유량도 소득 Y뿐 아니라 이자율 R이나 은행 가는 데 드는 비용 같은 걸 고려해서 결정된다는 좀 더 정교한 이론, MPD는 루트 EBYR 같은 수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거래 비용까지 고려했군요. 네. 또 다른 흐름은 자산 선택 이론인데요. 이건 화폐를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여러 투자 대상 중 하나로 보는 관점이에요. 사람들은 각 자산의 예상 수익률, 감마, 위험성 시그마를 따져보고 자신의 재산, 웰스를 어떻게 배분할지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이때 화폐는 수익은 거의 없지만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취급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자산들의 매력도, 그러니까 수익률이나 위험이 변하면 사람들이 보유하려는 화폐의 양 알파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돈을 왜 보유하는지 설명하는군요. 자, 그럼 다시 돈의 양, 통화 공급과 이자율의 관계로 돌아가 볼게요. 아까 잠깐 나왔는데 돈 풀면 이자율이 내려간다는 케인즈 생각과 오히려 올라간다는 고전학파 생각이 있었잖아요. 이 상반된 효과 좀 더 명확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부분이 통화정책 효과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명목이자율, R, 우리가 보통 뉴스에서 보는 그 금리하고요. 실질이자율, R, 이건 명목이자율에서 물가상승률, 기대, 파이 1을 뺀 실질적인 돈의 값이죠. 이 둘을 구분해야 해요. 피셔 방정식에 따르면 대략 명목이자율 R 이꼴 실질이자율 R 플러스 기대 인플레이션율 파이입니다. R은 R 더하기 기대 인플레이션? 네. 이제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케인즈가 강조한 건 단기적인 유동성 효과예요. 단기에는 물가나 사람들의 물가 상승 기대 파이 2가 빨리 변하지 않으니까 시중에 돈, 즉 유동성이 많아지면 돈 빌리기가 쉬워져서 명목이자율 R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때 기대 인플레이션 파이 2는 그대로니까 R 이퀄 R 플러스 파이 2에서 R이 떨어지면 실질이자율 R도 같이 떨어집니다. 아, 단기에는 유동성 효과로 이자율이 떨어진다. 케인즈 쪽이군요. 네. 반면 고전학파는 장기적인 피셔 효과 또는 예상 인플레이션 효과를 강조해요. 돈이 많이 풀리면 결국 물가가 오를 거고 사람들도 앞으로 물가가 오르겠구나 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파이 2를 높게 갖게 된다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R은 R 플러스 파이 2에서 돈 빌려주는 사람은 그만큼 더 높은 명목이자율을 받아야 손해를 안 보겠죠. 그래서 명목이자율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분만큼 따라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 경우엔 실질 이자율은 원래대로 돌아가 변하지 않는다고 봐요. 이게 바로 화폐의 중립성이죠. 아, 장기에는 기대 인플레이션 때문에 명목이자율이 오른다. 고전파 쪽이고요. 그럼 현실은 어떤가요? 많은 연구를 보면 단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이 돈을 풀었을 때 명목이자율이 떨어지는 유동성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통화정책이 단순히 물가뿐 아니라 실질 이자율에도 영향을 미쳐서 투자나 소비 같은 실물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엄격한 고전적 이분법이나 화폐 중립성이 현실, 특히 단기에는 잘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단기와 장기의 효과가 다르다는 점,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죠. 이런 돈들이 오가는 금융시장에 대해서도 살짝 맛보기를 해볼까요? 특히 채권이라는 게 뭔지 궁금합니다. 금융이란 건 간단히 말해 돈이 남는 사람, 저축하는 사람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 투자하려는 기업 같은 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은행 예금 대출은 은행을 거치니까 간접금융이라고 하고요. 기업이 직접 채권이나 주식을 발행해서 투자자에게 파는 건 직접금융이라고 하죠. 간접금융, 직접금융. 네. 채권은 정부나 기업 같은 주체가 돈을 빌리면서 써주는 차용증서 같은 겁니다. 언제까지 얼마 액면가 F를 빌리고 매년 이자, 이표 C는 얼마씩 주겠다. 만기에는 원금 액면가 F를 갚겠다라고 약속하는 증서죠. 정해진 이자를 꼬박꼬박 주는 이표채도 있고 이자 없이 만기에 액면가만 주는 대신 처음 팔 때 싸게 파는 할인채도 있어요. 아, 이표채, 할인채. 종류가 있군요. 네, 채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채권 가격, PB와 시장 이자율, 즉 채권의 만기 수익률 I는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네, 시중 이자율 I가 올라가면 이미 발행된 낮은 이자의 옛날 채권은 인기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가격이 내려갑니다. 반대로 시중 이자율 I가 내려가면 이자를 많이 주는 옛날 채권은 인기가 높아져서 가격이 올라가요. 아, 시소처럼요. 한쪽이 올라가면 다른 쪽은 내려가는? 네, 딱 그 비유가 맞습니다. 시소 관계죠. 그리고 당연히 누가 발행한 채권인지, 그러니까 발행 주체의 부도 위험, 디폴트 리스크도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죠. 망할 위험이 거의 없는 정부가 발행한 국채는 안전한 대신 수익률이 낮고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는 위험한 만큼 더 높은 수익률을 줘야 팔리겠죠. 이 위험에 대한 추가 보상을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네요. 돈의 기본적인 역할부터 시작해서 은행이 돈을 불리는 그 신기한 과정, 신용창조, 그리고 그걸 조절하려는 중앙은행의 노력과 또 고민거리, 내생성 문제, 또 돈의 양이 물가와 이자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전파와 케인즈의 논쟁,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의 맛보기까지 정말 알찬 탐구였습니다. 네, 핵심만 다시 짚어보면 이렇습니다. 돈은 여러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가 쓰는 돈의 상당 부분은 은행 시스템 안에서 대출을 통해 창조됩니다. 중앙은행은 이 과정을 조절하려 하지만 공개시장 운영 같은 걸로요. 경제 내부 요인 때문에 완벽한 통제는 어렵다는 거, 내생성, 그리고 돈의 양이 늘었을 때 물가만 오르는지 고전파, 아니면 이자율과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케인즈, 단기 효과는 여전히 중요한 논쟁거리이고요. 특히 통화정책 효과가 단기와 장기에 다를 수 있다는 점, 그 유동성 효과 대 피셔 효과, 이건 꼭 기억할 만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론들은 주로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잖아요. 근데 요즘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화폐나 온갖 핀테크 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금융 환경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데 과연 이런 전통 이론들이 미래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수정되어야 할까요? 미래의 돈과 금융은 어떤 모습일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오늘 탐구의 재미있는 연장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